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한 수입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독자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적지만 안보리 결의 이행에 구멍이 확인된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북한이 미국의 불성실한 협상 태도를 지적하며 비핵화를 하더라도 핵 지식은 계속 보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거의 매일 대화하고 있다며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이 8월 말도 가을이라며 조기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소는 평양 외에 통일각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모레부터 14호 태풍 야기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태풍이 폭염을 몰아낼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이동 경로가 계속 변하는 만큼 폭우로 큰 피해를 입거나 폭염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의 대질 신문을 포함해 20시간가량의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이르면 다음 주 초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부가 다음 주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합니다. 재정 안정을 위한 여러 방안 중 국민연금 의무 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설마 했는데 북한산 석탄이 정말 들어왔었죠.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 5천 톤, 시가 66억 원어치가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불법 반입된 겁니다. 우리에겐 많지 않은 금액일지 몰라도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입장에선 큰 액수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10개월간 북한산 석탄의 위장 반입 사건을 수사해온 관세청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 대상 9건의 석탄 수입 사건 가운데 7건에서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불법 반입된 양은 3만 5천 톤으로 우리 돈 66억 원어치.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서 거래 가격이 하락하여 국내 반입 시 매매 차익이 커졌기 때문에 불법 반입을 결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세청은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수입업체 3곳을 관세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한국남동발전은 사전에 북한산임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라며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관세청은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방대한 압수자료 분석과 피의자들의 수사 방해 때문이라며 극단적인 정치적 해석에 불편함을 나타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북한산 석탄이 어떻게 버젓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북한한테서 받아야 할 현금 대신 석탄을 받아온 건데 원산지 세탁과 물품명을 속이는 꼼수가 이용됐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10월 한 수입업체는 북한산 무연탄을 북한 원산항에서 러시아 홀름스크항으로 옮깁니다. 이후 북한산 무연탄을 다른 배로 옮겨 싣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 원산지가 북한에서 러시아로 세탁된 석탄은 우리 세관을 무사히 통과합니다. 원산지를 속이는 수법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을 들여왔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 이후에도 4차례나 이뤄졌습니다. 일부 수입업체는 북한산 성형탄을 세미코크스로 위장해 밀수입하기도 했습니다. 석탄에 열을 가해 가공한 세미코크스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들은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추선하면서 수수료로 석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금이 부족한 북한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관세청이 추적하는 외환 전산망에서도 걸러지지 않은 겁니다. 북한산 선철의 경우 피의자들은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은행 신용장 거래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내 은행들이 불법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러시아산이라고 속이는 원산지 증명서를 분석해봤더니 1분 정도면 위조 여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관 당국이 기본 업무조차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쉽게 판별이 되는데 관세청은 왜 조사 기간이 10개월이나 됐을까요? 신동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한 수입업체가 석탄 5천여 톤을 들여오면서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원산지에 러시아 연방이라고 명확히 써 있습니다. 러시아 상공회의소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인증서 없음, 위조 문서란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검증 절차만으로도 위조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데 관세청이 기본 업무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위변조가 됐느니 어떻게 됐느니는 사실 판단 기준 자체는 세관 쪽에서 갖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그분들 역할이 그런 거죠, 사실. 관세청의 후속 대응이 너무 늦고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2월 대구세관이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는데 정작 중간 수사 결과는 5개월이나 지나서 나온 겁니다. 더구나 첩보가 입수된 지난해 10월 기준으론 무려 10개월 후에 검찰 송치가 이뤄졌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개인 사업자의 일탈로 적당히 무마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석탄 게이트라고 부르며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은폐를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말한 운전자론이 북한 석탄 차량 운전자였냐고 비꼬았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정부 발표 이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부 차원의 조직적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현 차관은 와서 분명히 북한산 석탄이 아니고 러시아산 석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불과 하루 만에 정부의 입장과 발표가 다 거짓이라는 게 여실없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반입 의혹을 제대로 밝히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청문회,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운전자가 북한 석탄 운송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 역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작년 10월에 미국 정보부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해 그 이후 10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억측과 왜곡이 난무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정치 공세를 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미국 측과 공조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선박 9척에 대해 정해진 절차대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논란이 정치권을 덮어버리면서 8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정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다음 남북 정상회담은 가을로 예정이 돼 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8월 말도 입추가 지난 만큼 가을이라며 조기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 마지막 문장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돼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8월 7일이 입추여서 8월 말이면 가을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의 가을 평양 방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9월보다는 8월 말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뜻은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이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고위급 회담을 위해 사전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기를 포함한 우리 측 제안이 13일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소는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평양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평양을 기본으로 하되 그것이 움직일 수 없는 확정된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에서 시기는 앞당기되 장소는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통일각 등 크게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변수는 미국입니다. 공고한 한미동맹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치르기 위해 정용 안보실장의 방미 또는 한미 정상통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 첫 민간 교류 행사인 남북 노동자 축구 대회가 내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북측은 남북 노동자가 판문점 선언 이행의 선봉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영 만찬이 진행 중인 곳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현 기자, 지금 거긴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북한 대표단의 숙소인 서울 워커힐 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호텔 안에서는 북한 대표단을 환영하는 만찬 행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북측 대표단 64명은 오늘 오전 도라산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남북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오후 4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인데요. 통일축구대회는 이번이 4번째로 지난 판문점 선언 이후 처음 열리는 민간 교류 행사입니다. 지난 2015년 평양대회 이후 2016년과 2017년에도 개최를 시도했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됐었습니다. 북한 대표단의 주영길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회는 승패를 겨루기보다는 통일을 열어가기 위한 경기라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 노동자가 판문점 선언 이행에 선봉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북측 대표단은 훈련 모습을 취재진에게 공개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첫날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북측 대표단은 한국노총, 민주노총과의 공동 기자회견과 전태일 열사 묘소 참배 등 일정을 소화하고 오는 12일 돌아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MBN 뉴스 김현입니다. 14호 태풍 야기가 북상 중입니다. 온 국민의 관심은 지긋지긋한 이 폭염을 태풍이 얼마나 누그러뜨리냐 하는 걸 겁니다. 노승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태풍 야기는 우리나라에 폭염을 가져온 북태평양 고기압의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점차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소형이지만 수증기를 빨아들이면서 일본 오키나와를 지날 때쯤 세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경로는 중국 서해안을 지나 신의주로 상륙해 북동쪽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오는 12일부터 14일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적으로 국지성 소나기가 올 수 있습니다. 관심은 폭염이 얼마나 누그러지느냐입니다. 기상청은 기온이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폭염을 꺾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태풍이 통과하는 이후에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14일까지는 폭염이 유지되고 불안정으로 해서 전국 곳곳에 따라서 소나기 정도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강한 비바람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시설물 관리 등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효자는커녕 민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청이 유력한 태풍 진로로 2가지를 더 제시했거든요. 자칫하다간 수증기만 유입돼 더 덥거나 강풍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릴 경우도 내놨습니다. 태풍이 강한 북태평양 고기압에 밀려 아예 중국으로 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러면 오히려 뜨거운 공기를 밀어넣는 가습기 역할을 해 폭염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10호 태풍 암필이 비슷한 경로로 가면서 국내 기온을 높인 바 있습니다. 만약 야기가 효자 태풍 노릇을 못하면 다음 주쯤 지난 1994년 폭염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1994년에는 3차례 태풍이 지나가면서 폭염을 해소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북한 황해도를 지나가는 시나리오입니다. 폭염은 해소되겠지만 태풍의 회전 방향과 진행 방향이 같은 오른쪽 부분이 중부지방에 걸치면서 큰 강풍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하는데요. 고기압의 확장하는 경향에 따라서 그 영역과 크기에 따라서 태풍의 진로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효자 태풍이 될지 민폐 태풍이 될지는 좀 더 올라와야 정확한 경로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20시간에 걸친 특검의 조사를 받고 오늘 아침에 귀가했습니다. 드루킹과 대질 신문을 벌였지만 김 지사가 여론조작 시연회를 봤다, 안 봤다.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웠습니다. 송기준 기자입니다. 특검에 재소환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0시간에 걸친 조사 끝에 귀가했습니다. 취재진 앞에 선 김 지사는 조사를 충실히 받았다며 특검 측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특검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진실에 입각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특검은 드루킹과 김 지사를 3시간 반가량 대질신문했지만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의 참석 여부와 6.13 지방선거를 대가로 한 인사청탁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킹크랩 개발자인 촉보 김모 씨를 다시 소환해 김 지사의 시연의 참석 여부 등을 살피는 모습입니다. 킹크랩 시연회에 혹시 김 지사도 참여한 거 보셨나요? 김 지사는 자신의 SNS에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을 남긴 채 경남도청 서울본부로 출근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이제 관심은 특검이 과연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까 하는 겁니다. 특검은 이번 주말 청와대 비서관을 조사한 뒤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김 지사의 변호인이 특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허익범 특검과 30분가량 면담한 변호사는 구속영장이나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특검은 김 지사 진술 등을 종합해 이르면 다음 주 초에는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수사가 또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변호인으로서 특검님께 그래도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드루킹 측이 지난 2016년 11월 김 지사에게 1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특검은 사실관계를 다시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번 주말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하고 간담회 참석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사카 총영사 등에 추천된 드루킹 측근 변호사를 면담한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다음 주쯤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두 비서관이 특검 측의 비공개 소환을 요구하면서 일정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경수 경남지사가 순간적으로 폭행을 당했죠. 현장에서 잡힌 폭행범의 정체를 놓고 말이 많았는데 보수 성향의 인터넷 개인 방송 제작자로 확인됐습니다. 민경현 기자입니다. 취재진에 둘러싸여 천천히 귀가 중이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원하는 대로 누군가 김 지사의 뒤통수를 휴대전화로 내리 찍고서 목덜미를 잡아 끌었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은 50대 천모 씨. 보수단체 회원들과 함께 특검 앞에서 밤샘 집회를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천 씨는 개인 방송 제작자로 김 지사를 폭행하기 직전까지의 상황이 담긴 영상 역시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천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모임인 손가락혁명군 소속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지사는 직접 SNS를 통해 천 씨가 경기도청 앞에서 자신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이던 인물이었다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천 씨의 영상에는 지난 3월 이 지사가 성남시장을 퇴임할 당시 집회 현장에서 말다툼을 벌인 장면도 담겨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함부로 들어와가지고 집회장소에 들어와가지고 불법 체정을 하고 있어요. 체포 직후 몸이 아프다고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던 천 씨를 상대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경현입니다. 얼마 전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고가의 양복 등 이른바 MB 뇌물 리스트가 공개돼 화제가 됐었는데 오늘 재판에서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이 비망록이 대부분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는 이게 다 허위라고 주장을 했지만요. 이혁근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진술 조서가 공개되자
법정안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뇌물 양복과 관련해 양복집 직원이 서울시장 집무실까지 왔다며 282 비망록은 자신이 아는 한 정확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이 전 회장의 인사는 청와대에서도 논란이 됐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전 회장이 산업은행장 자리를 원했다가 여의치 않자 증권거래소 이사장 자리를 요구했지만 청와대 반대 의견으로 무산됐다는 겁니다. 김명식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도 김 전 실장에게 282이 VIP 관심 사안이란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282 뇌물 통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의 진술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282 비망록은 허위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82 전 회장에게 총 22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법원 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끝까지 공개하지 않던 3건의 문건 중 한 건을 공개했습니다.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했던 차성환 판사에 대한 문건이었는데 법원 행정처는 이미 3년 전 차 판사에 대해 재산 변동 내역과 친인척 관계 등의 사생활과 동향을 다 파악해 상부에 보고했었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법원 행정처가 그동안 공개를 거부했던 3건의 문건 가운데 차성환이라는 제목의 문건 원문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차성환 판사가 한 언론에 상고법원 도입 반대 칼럼을 쓴 것을 두고 행정처 판사 4명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한 내용이 요약된 겁니다. 차 판사의 행동에 대해 반대되는 글을 쓰면 논쟁이 격화된다, 놔두면 사그러진다는 식의 대응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차 판사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익이 없다며 무시하자는 대목까지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그동안 명예훼손을 이유로 원문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차 판사가 4명의 전현직 행정처 심의관들이나 법관들을 비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심된다고 밝히면서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공개를 거부한 이탄희 판사의 문건을 제외하고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도 해당 의원의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30여 개 여성단체들이 경찰청 앞에 모여 편파 수사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워마드 운영자도 게시글을 통해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자신은 음란물을 고의로 방치한 적이 없다면서요. 권영범 기자입니다. 피켓을 든 여성들이 연이어 구호를 외칩니다. 수사 규탄한다. 진짜 방조자는 경찰이다. 여성 우월주의 사이트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30여 개 여성단체가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해 촬영물을 유통하고 있는 가해자를 신고했을 때 왜 워마드를 수사하는 것처럼 노력하지 않았는지. 여성단체 회원 수십여 명은 1시간 가까이 이곳 거리 한복판에서 경찰의 편파 수사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워마드 운영자는 게시글을 통해 음란물 등 위법적인 콘텐츠는 발견할 때마다 삭제한다며 경찰이 아무 혐의나 덮어씌우고 체포하겠다고 협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전국 사이버 수사대장 회의를 소집해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그 누구든 경찰은 엄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며 하지만 워마드 체포영장에 반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6만 명 넘게 동의하는 등 편파 수사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권영범입니다. 국민연금이 당초 전망보다 최소 3년 빨리 오는 2057년에 밑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국민연금이 60살에 연금을 타는 것으로 설계된 수급 연령을 1969년생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65세로 늦췄지만 역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엔 지금 45%의 소득 대체율을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40%로 낮추는 안을 내놨습니다. 연금 지급액을 낮춘다는 건데
그런데 이것만으로 한계가 있는지 현재 소득 대비 9%인 보험료율을 3에서 4%포인트 높이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에 연금을 더 내라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더 올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퇴직 연령이 평균 52.6세인데 퇴직은 빨라지고 연금을 받는 시기는 더 늦춰지게 되는 겁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다음 주 정부 안이 공개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논란이 뜨겁습니다. 기금 운영을 좀 문제가 있게 했을 때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건 방법을 여러 가지 좀 강구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정부에서도 무슨 안이 있을 거잖아요. 무조건 그걸 발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의무 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을 맞추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지만 이 역시 이견이 있습니다. 바로 적용하기에 생기게 만들어 주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다른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런 제도적인 취지를 살리는 면에서 부담이 증가돼야 된다면은 부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 안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65살까지 의무 납부설 등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OECD 주요국은 정년 이후에 납부를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급 시점 등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입 연령이 올라가게 되면 일시금을 받는 시점이 좀 1, 2년 뒤로 미쳐질 수 있다. 기업이 근로자들에 대해서 6세 이상 초과 지금까지는 부담을 안 했는데 이제는 또 절반을 해줘야 하는 부담. 정부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계획안을 공개한 뒤 다음 달 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정부 안을 확정합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민주당 당권 경쟁에 나선 3인 이해찬, 송영길, 김진표 후보.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달갑지 않은 별명, 단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불통, 보수, 거만. 어떻게 이를 지우고 있을까요? 김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다른 두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이해찬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 38.5%의 지지를 얻으며 1위에 올랐고 송영길 후보는 22.3%, 김진표 후보는 21.4%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이해찬 후보가 선두를 지켰고 김진표 후보가 28.3%로 송영길 후보를 다소 앞섰습니다. 이해찬 후보의 초반 우세 속에 송영길, 김진표 후보는 뒤집기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단점 지우기에 집중하며 부동층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보수 이미지가 강한 김진표 후보는 개혁진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를 성공시켰고 그 개혁 의지를 높이 산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재벌개혁, 금융개혁의 실무 책임을 맡겼습니다. 뻣뻣하다는 소리를 들어온 송영길 후보는 90도 인사법으로 폴더 연길이란 별명을 얻으며 새 이미지 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불통 이미지로 공격받는 이해찬 후보는 희서에게 SNS를 배우는 모습을 공개하는가 하면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선공후사. 사익은 버리고 공익을 위해 희생한다는 뜻입니다. 공직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이죠. 하지만 공직자도 사람인지라 스스로 손해볼 일을 하긴 힘들 겁니다. 더구나 손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면 더욱더 그렇겠죠. 그런데 이를 어쩌죠? 부동산 관련 정책과 법안을 국회에서 가장 먼저 심의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하나같이 부동산 부자이니 말입니다. 지난 3월 공개된 국회의원의 신고 재산을 보면 재보궐 당선자를 제외한 국토위 소속 26명 중 절반 이상인 18명이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고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본인과 배우자 이름으로 주택과 토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일부는 대표적인 투기적인 강남 상구에 여러 채의 주택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죠. 굳이
갖고 있는 재산을 문제 삼자는 건 아닙니다만 과연 이 중에 자신의 재산이 불어날 수 있음에도 그걸 막을 법안을 스스로 통과시킬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려가 되는 건 당연하죠. 국회의원과 장차관 포함 1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는 공무 수행상 공적, 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 의회에서도 이런 주식 백지 신탁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하지만 재산이 주식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 이해 충돌의 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하지 않을까요? 다주택자나 부동산 부자라면 국토위 배정에서 제외하는 등 사전에 오해가 생길 가능성을 없애는 식으로 말이죠. 이미 지난달부터 서울 아파트 값은 계속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다시 정부와 국회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2년 전 그토록 다짐했던 선공후사의 마음으로 사가 아닌 공을 위한 대책 기다려보겠습니다. 뉴스초점이었습니다. BMW 차량 화재가 연일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한 서비스 센터에 맡긴 차량에서 불이 났는데 BMW 측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비소에서도 수리는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달랑 50m를 이동시키다 불이 난 거라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고요.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7년식 BMW X5 차량에서 불이 난 건 지난 2월입니다. 보닛을 열어보니 불에 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버터 점검 문제로 서비스 센터에 입고된 차량을 정비사가 이동시키는 중에 불이 났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보상이 아니고 아예 뭐 1도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저보고 뭐 보험 처리를 해라. 그렇다고 보험 처리도 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본인이 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처리를 해주기가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죠. 결국 차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불에 탄 차량을 이곳 서비스 센터 주차장에 6개월 동안 방치해놨습니다. 당시 정비사가 차를 몬 거리는 50여 미터. 시동을 2번 켰다 껐을 뿐 수리 중에 난 화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BMW 측도 기존 화재 차량과는 무관한 차주의 정비 불량이 화재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공방 속에 피해 차주는 국토교통부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한때 BMW는 중고차 시장에서 없어서 못 팔 만큼 인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불이 날까 내놓아도 아무도 안 사가는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아니, 중고차 시장에서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부천의 중고차 판매 단지입니다. 최근 이곳에는 BMW 520D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올해 들어 36번이나 BMW 차량이 불에 타면서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 문제가 된 BMW 차종의 출입을 막은 겁니다. 여기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한 대만 불타면 연쇄 폭발이 돼갖고 끌 수도 없어요, 이거는.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중고차 시장에선 해당 차종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 매장에선 BMW 520D가 활발하게 거래됐지만 BMW 사태 이후 매입이 중단되면서 현재는 해당 차종이 단 한 대도 없습니다. 한때 이 차종의 중고차 가격은 3,500만 원에 육박했지만 지금은 2천만 원대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매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판매업자들은 가격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600만 원 이상 하락된 가격으로 아주 극소수 거래가 되는 걸로 최대 50%까지 다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에 차량을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교통사고 나면 누구 과실이 더 크냐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뻔한 사건을 뒤집은 블랙박스 화면.
한번 보시죠. 안진우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2차로를 따라 달립니다. 갑자기 중심을 잃고 180도 회전하더니 방음벽을 들이받습니다. 대형 트레일러와 부딪힌 겁니다. 차 사고 나서 아우. 트레일러 운전자는 승용차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 측도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을 해보니까 아버지 쪽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를 했던 거 같이도 보이는데 저희가 가해자가 될 수가 있다고. 트레일러 차량의 블랙박스는 고장난 상황. 차선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승용차 운전자의 주장은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사고 영상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8시간 만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가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를 올린 겁니다. 트레일러가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차선을 넘어 들이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트레일러 운전자는 그제서야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택시기사가 보이스피싱으로 현금 5천만 원을 잃을 뻔한 할머니의 피해를 막았습니다. 마침 할머니의 휴대전화가 방전됐고 전화가 끊긴 이 틈에 할머니를 설득한 겁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저녁 택시기사 김기태 씨는 서울 미아동에서 쇼핑백을 든 70대 할머니를 태웠습니다. 할머니는 김 씨에게 목적지를 말하는 대신 통화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아저씨 받아보래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그쪽에서 내비를 찍고 이리 오세요 그런 거예요. 목적지는 경기도 시흥. 40여 분이 지나고 휴대전화가 방전되자 할머니는 택시기사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아들이 지금 보증을 써가지고 5천만 원을 돈을 안 갚으면 아들 죽인다 그러면서 남한테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러더래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김 씨는 먼저 경찰에 신고하자고 제안한 뒤 재차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해보라 그러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할머니가 아들 목소리 들으니까 막 통곡을 한 거예요. 막 반가워가지고 아들이 살아 있으니까. 할머니의 아들과의 통화에서 약속 장소를 정한 김 씨는 무사히 할머니를 모셔다 드렸습니다. 택시기사는 같은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라며 오늘도 다시 일터로 떠났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삼성전자가 새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9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블루투스 기능을 장착한 펜이 요술펜으로 등장했는데 셀카를 찍을 수 있고 음악도 재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한 손에 들고 있는 펜에 버튼을 누르니 사진이 저절로 찍힙니다. 블루투스 기능을 가진 펜이 휴대폰과 연동된 겁니다. 이 블루투스 펜을 리모컨처럼 이용해 음악을 재생하고 또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선보인 새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9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블루투스 펜입니다. 반경 10m 안에서 작동하는데 사진 촬영뿐 아니라 음악 재생,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넘기기 등 다양한 기능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Coolest part of the new Note 9 is it's got to be the Bluetooth pen, and I can control the phone from far away. 배터리 용량은 역대 스마트폰 가운데 최고인 4000mAh로 전작인 갤럭시 노트 8보다 21% 늘었습니다. 내장 메모리 용량 역시 기본 128GB로 전작보다 2배 늘었고 화면 크기는 역대 갤럭시 노트 중 가장 큰 6.4인치입니다. 128GB 모델이 109만 원 수준으로 오는 24일부터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에 출시됩니다. 애플 역시 다음 달 신형 아이폰 출시를 앞둔 가운데 하반기 스마트폰 경쟁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상입니다. 모바일 중심의 콘텐츠 소비가 커지면서 웹으로 보는 영화와 드라마, 다큐멘터리 시장도 어마어마해졌죠. 한류라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가진 우리나라엔 웹 시장도 좋은 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극장이 아닌 온라인에서 상영되는 60분 내외의 짧은 영상. 웹영화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다는 점에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영화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는 온라인에서 상영된 웹영화가 한 해 3,000편에 가깝습니다. 극장 영화 상영작 500여 편보다 6배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웹드라마에 집중된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의 웹영화제를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웹 기반은 잘 되어 있는데 제작물 콘텐츠로 본다면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조금 협소한 그 장르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재의 빈곤 또는 그 제작비 빈곤에 따른 취약점이 좀 있습니다. 등용문이 되고. 4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에는 35개국에서 190개 작품이 참가했습니다. 여수에 있는 고목에 얽힌 전설을 담은 개막작 마녀목을 시작으로 스릴러와 블랙 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의 웹 영화가 팬들을 만납니다. 또 워너 등 국내외 웹 영상 관계자들이 모인 만큼 웹 영상 시장의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운관과 스크린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넘는 웹 드라마와 영화. 장르도 형식도 발전 가능성도 한계가 없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길거리에서 볼 법한 스케이트보드부터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까지 이번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놓고 경쟁을 펼칠 종목들입니다. 아시안게임 이색 종목들을 강영호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허공을 시원하게 가르는 턴 동작부터 아슬아슬하게 장애물을 넘나드는 짜릿한 묘기까지. 길거리 스포츠로 많이 알려진 스케이트보드는 처음으로 국제 스포츠 이벤트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중고등학생들로 이뤄진 국가대표 선수 4명이 스트릿 스타일과 파크 스타일 두 종목에서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정해진 틀이 없어서 이 기술 저 기술 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스케이트보드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정식 종목은 아니지만 시범 종목으로 처음 아시안게임에 채택된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스타크래프트2에서 우리 선수 6명이 e스포츠 강국의 자존심을 걸고 경기에 나섭니다. e스포츠라는 그 종목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과 더불어서 이제 계속 참가할 수 있는 대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카바디를 외치며 한 명의 공격수가 술래잡기 하듯 상대방을 붙잡는 인도의 전통 스포츠 카바디도 이번 대회의 정식 종목입니다. 8일 앞으로 다가온 아시안게임. 다채로운 이색 종목을 찾는 것도 아시안게임을 즐기는 또 다른 재미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오랜 폭염 끝에 오늘 대구에서는 8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낮 기온이 28도 선에 머무르며 어제보다 8도가량이나 기온이 내려가는 효과를 보였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37도까지 올라서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주말 오후 동안에도 남부 내륙에서는 소나기가, 동해안을 따라서도 약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태풍 야기의 북상으로 폭염이 누그러지지는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강도 약의 소형 크기를 유지한 채 현재 이 태풍은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은 27도, 대전은 2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 호남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내일 아침 한때 약한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태풍 야기의 경로가 유동적이라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전국에서 상황이 가장 낮다는 서울 한 소방서의 저녁 식사. 화재 진압 후 탈진할 정도로 체력 소모가 심한 소방관들의 식사치고는 너무 부실하죠.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지켜주는 소방관들의 이런 부실한 식사가 예산 부족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금은 이런 곳에 써야 하는 게 아닐까요?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